안녕하세요. 브레인박스입니다. 오늘은 금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려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혼돈입니다. 중동에 전쟁이 났고 우리의 삶이 여러모로 타격을 받고 있죠. 미사일이 가스 유전을 때리고 있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어요. 증시는 피를 흘리고 있고 환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금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혼란스러우셔야 정상이에요. 평생 이렇게 배워왔을 테니까요.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 공황이 오면 금이 오른다. 세상이 두려워하면 금이 오른다. 근데 왜 전쟁이 났는데 금이 내려가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이상현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오일, 달러, 금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하는 이 순간에 한 나라가 조용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구조를 전부 뜯어볼 거예요.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올해 초 금값은 온스당 5,4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근데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금값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온스당 4,700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전쟁이 터진 직후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금이 왜 안전자산이냐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전쟁이나 공황 때 오르잖아요. 근데 이건 반만 맞는 얘기예요. 금이 오르는 상황과 금이 떨어지는 상황은 구분이 필요해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리스크와 카오스.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주식이 흔들린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이 자산을 팔고 실물 자산인 금을 사요. 그래서 금이 올라요. 근데 카오스는 달라요. 카오스는 국가 자체가 생존 모드로 전환되는 상황이에요. 전쟁 비용을 조달해야 해요.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해요. 에너지를 확보해야 해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국가는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라 강제 매도자가 돼요. 금고 안에 있는 금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금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요. 그리고 파는 쪽이 급하면 사는 쪽은 가격을 더 낮게 불러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그럼 이 카오스의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제대로 파볼게요. 전문가들은 보통 금이 떨어지는 이유로 세 가지를 따로 설명해요. 미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 마진콜 때문에 유동성 매도가 나왔다. 오일 쇼크가 발생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된 연속적인 고리예요. 그 고리를 따라가 볼게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는 오일이에요. 그리고 오일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뤄져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 공급이 어려워지자 원유 수입국들은 미국 같은 비중동 고급국으로 눈을 돌려야 했어요. 달러가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의 보유고에 뭐가 있을까요? 금이에요. 달러가 급하게 필요한 나라들이 금을 팔기 시작했어요. 금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요. 거기다 미 연준은 금리를 약 3.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달러가 강해져요. 강한 달러는 금값을 추가로 누르는 효과가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전쟁으로 오일 가격이 오른다. 오일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달러를 구하려고 금을 판다. 금 공급이 늘면서 금값이 내려간다. 달러 강세로 금값이 추가로 눌린다. 이 5단계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패닉 장세에서 조용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SNS에서는 금이 망했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한 나라가 조용히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중국 중앙은행이 16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2026년 2월 단 한 달에만 약 1톤의 금을 추가 매수했어요. 공식 보유량은 지금 2390톤을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약 380조 원에 달해요.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공식 수치라는 거예요. 중국의 금거래는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데 여기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인출된 금은 다시 거래소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즉, 실제로 빠져나간 금은 공식 집계에서 사라져요. 감사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금융기관들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이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 이렇게 금을 모으는 걸까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미국 자산이 글로벌 시스템의 절대적인 중심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저점에 팔 때 한 국가 전체가 그 저점을 조용히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이 전쟁에도 안 오른다면 안전자산이 아닌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금은 지금도 안전자산이에요. 다만 그 기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리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금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담보예요. 국가들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금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하는 건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 담보를 내놓는 것과 같아요. 금이 가치가 없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실물이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이건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도 이걸 뒷받침해요. 전쟁은 돈이 엄청 들어요. 정부 적자가 커지고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은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단기 패닉에 팔면 그 수익을 놓치는 거예요. 중국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 사이에 2배가 됐어요. 이제 약 10%예요. 전략적 투자자들은 지금 이 가격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판단은 단 하나예요. 나는 지금 공포에 팔고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침묵 속에 쌓고 있는 쪽인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5년 후 자산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금값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금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단기 유동성 스퀴즈예요. 급하게 달러가 필요한 주체들이 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금의 본질적 가치와 관계없어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금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는 것처럼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장기 인플레이션은 다른 이야기예요. 전쟁은 돈이 많이 들어요. 정부는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키워요. 그 결과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금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세요? 전쟁 초기에 금이 잠깐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금은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번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 패닉과 장기 흐름을 혼동하면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전략적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려요. 그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헤드라인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거예요. SNS에서 금이 망했다고 떠들어도 중앙은행들이 16개월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소셜미디어의 공포인가요? 아니면 국가 단위의 전략적 행동인가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투자 시계열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금은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 자산이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쓴 단기 거래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순식간에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금은 물리적 실물이나 국채 연계 상품처럼 수년의 시계열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두 번째로는 분할 매수예요.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억눌려 있는 구간에서 한 번에 몰빵하는 건 위험해요.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분할해서 사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현명해요. 세 번째는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일 가격이 안정되면 달러 수요가 줄어요. 달러 수요가 줄면 금을 팔 이유가 없어져요. 그때 금값이 반등할 수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단기 하락에 패닉할 이유가 없어요. 전략적 투자자들은 개인들이 공포에 떨며 팔 때 조용히 쌓고 있어요. 이 패턴은 역사에서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비슷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전쟁이 났는데 왜 금이 내려가냐고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금을 팔고
달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일 수요가 달러 강세를 만들고 달러 강세가 금값을 추가로 누르는 구조 때문이에요. 이건 금의 실패가 아니에요. 금이 담보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금은 지금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가 단순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단기 유동성 위기와 장기 인플레이션 흐름을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의 하락은 강제 매도에 의한 일시적 현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 이후의 인플레이션 환경은 역사적으로 금에 우호적이었어요. 두 번째, 헤드라인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개인들이 팔 때 국가 단위의 주체들이 사고 있다면 그 행동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투자 시계열을 명확히 하세요. 금은 수년의 지평선으로 볼 때 힘을 발휘해요.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려서 장기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 마세요. 결국 이건 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공포에 팔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크게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